네, 지난주 사람들은 무엇을 궁금해했을까요?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그 해답을 알아봅니다. 데이터 세상 속으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 제 옆에는 장선재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이다님 아나운서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국내 트렌드 5위부터 살펴보시죠. 주진우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그곳에서 주 의원과 김 후보자 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죠. 네,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재산 흐름과 자녀 유학 비용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5년간 5억 원을 벌었지만 13억 원을 지출했다며 자금 출처를 문제 삼았는데요. 특히 신용불량 상태에서 아들을 국제고와 또 미국 코넬대로 보냈다며 사실상 제3의 후원자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역으로 주 의원의 아들도 아빠 찬스를 사용한 거 아니냐라는 공방이 있었는데 주 의원 아들의 통장에 무려 7억 원의 예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아들의 유학보다 주진우 의원 아들의 7억 원대 예금이 더 문제가 아니냐며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주 의원 아들 통장에는 약 7억 4천만 원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은 조부가 증여한 금액이고 이것에 대한 증여세 3억 원도 완납했다며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와 주 의원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는데요. 민주당은 오히려 주 의원의 아들 예금이 더 큰 문제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양측 모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냉담합니다. 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요. 특혜 실태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것인데 사실 누가 더 아빠 찬스를 많이 쓰고 있냐를 두고 이제 가불론박이 이어진다는 거 보니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자이언츠 대 레드삭스입니다. 2025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자이언츠와 보스턴의 레드삭스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번 경기 이 선수들의 트레이드로 특히나 화제가 됐죠. 맞습니다. 보스턴의 간판 타자였던 라파엘 데버스가 깜짝 트레이드로 자이언츠로 이적한 직후에 치러진 첫 번째 경기였는데요. 트레이드가 발표된 지 불과 5일 만에 친정팀을 상대하게 되며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데버스는 2017년 20살의 나이로 메이저리그에 데뷔해서 9년간 레드삭스에서만 뛰어온 간판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을 앞두고 포지션 변경이 반복되면서 구단과 갈등을 겪었는데요. 결국 지난 16일 자이언츠로 트레이드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곧바로 친정팀과 맞붙게 된 데버스 부담이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 경기 결과는 어땠나요? 네, 첫 맞대결이었던 21일 경기에서는 5타수 무안타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었는데요. 22일 경기에서 3회 말 좌측 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을 터뜨리며 3대2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자이언츠에는 우리나라의 자랑이죠. 이정우 선수도 활약하고 있는데 네버스와 한솥밥을 먹게 된 소식에 시너지를 기대하는 팬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정우 선수 최근 타격 슬럼프에 빠졌죠. 네, 이정우 선수는 20일과 21일 두 경기 모두 4타수 무안타를 기록했고 출루에도 실패했습니다. 이로써 최근 3경기 연속 안타 없이 물러났고 시즌 타율도 2할 중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21일 경기에서는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는데요. 메이저리그 첫 시즌인 만큼 적응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인 슬럼프로 보는 시각들도 많습니다. 유리한 볼 카운트 유지와 타구 질 향상, 또 무엇보다 출루 능력을 회복하는 게 향후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희비가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두 선수의 모습에 자이언츠 팬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내고 있는데 이정우 선수가 다시 한번 정말 좋은 흐름 찾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삼성 대 롯데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소식인데요. 4위에 이어서 국내 프로야구가 인기 검색어에 올랐는데 KBO 리그죠. 원년 구단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가 붙었습니다.
네, 22일 오후에 예정됐던 이 경기는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우천 취소됐는데요. 경기를 보기 위해 온 2만 명이 넘는 관중들이 대피하면서 사직구장 주변은 한때 혼잡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경기가 화제가 된 건 단순한 정규 시즌 경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KBO 리그를 대표하는 라이벌전이죠. 클래식 시리즈였기 때문인데요. KBO 리그 원년부터 함께해온 삼성과 롯데 두 구단의 맞대결은 매년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는 빅 이벤트입니다. 두 팀 모두 지역 연고를 기반으로 한 강한 팬덤을 구축하고 있고 오랜 역사와 지역 라이벌 구도 덕분에 응원 열기 또한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클래식 시리즈 기간에는 복고풍 유니폼과 불꽃놀이 등 특별 이벤트도 열리면서 마치 축제처럼 진행됩니다. 우천으로 취소됐던 이 경기는 22일에 재개됐고 9대 6으로 롯데가 승리했습니다. 네, 폭우 속에서도 몰려든 야구 팬들의 열정이 정말이지 대단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민생지원금입니다. 정부가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하면서요.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이 공개됐는데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는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이번 민생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정부는 총 20조 원의 추경 중 약 15조 원을 소비 쿠폰 형태로 편성해 국민 개개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최대 50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그리고 상위 10%의 고소득층은 15만 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추가로 2만 원이 더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꽤 될 것 같은데요. 또 사용처나 지급 방식에도 좀 제한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정부는 1차 지급 시점을 7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또는 실물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동네마트나 전통시장 등 지역 생활경제와 밀접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처나 지역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어 향후 구체적인 지침 발표가 주목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차등 지급 방식으로 변경됐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정책 실효성을 이유로 공약을 일부 조정한 건데요. 하지만 나는 왜 15만 원이고 다른 사람은 50만 원을 받냐는 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며 보편 지급 대 선별 지급 논쟁이 다시금 불붙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반응도 꽤나 거셉니다. 특히 야당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네, 야당은 민생지원금은 사실상 선거용 돈풀기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부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여당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고요. 또 2차 추경 자원이 대부분 국채 발행에 의존하게 될 경우 재정 건정성 악화와 또 포퓰리즘 논란도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민심과 실효성 그리고 재정 안정성까지 모두 고려한 정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10만 건 이상의 검색량을 기록한 키워드입니다. 주황년입니다. 주황년 씨는요, 보이그룹 더보이즈 멤버인데요. 일본 성인 여배우와 부적절한 만남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21일 일본의 한 주간지에서 공개한 사진에서 시작됐는데요. 사진 속 주황년 씨는 일본의 성인 배우 아스카 키라라 씨와 술자리를 가진 모습과 거리에서 백허그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이날 숙소에 복귀하지 않고 키라라 씨의 자택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매매 의혹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하지만 주황년 씨는 성매매는 물론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또한 해당 술자리는 사적인 만남이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술자리에 동행한 것만으로도 소속사에서 무려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소속사가 강경 대응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소속사 100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사생활 논란이 아닌 그룹 전체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준 사안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관계자는 주황연 씨가 키라라 씨 집에 있었다고 자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그는 있어 보이려고 한 말이었다며 입장을 바꾸는 등 진술 신뢰성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그의 해명을 일방적인 허위라고 반박하며 법정 대응까지 예고했는데요. 계약 해지와 함께 20억 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주 씨의 반복되는 해명과 번복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계속해는 진술 번복과 또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뭔가 팬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팬들은 이 사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네, 일부 팬들은 주황연 씨가 억울함만을 강조하고 또 팀과 팬들에 대한 책임 있는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낸 입장문에는 죄송하다는 짧은 문장 외에 멤버나 팬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표현은 거의 없었는데요. 탈퇴 이후 소통이나 사과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네, 아직까지 사실로 밝혀진 부분은 없으니까요. 지나친 비난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아이돌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이번 논란이 남긴 후폭풍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트렌드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해외 트렌드 알아봅니다. 5위부터 살펴보시죠. 네, 마크 월터입니다. 미국 TGB 글로벌이라는 투자 회사의 CEO인데요. 이번에 마크 월터가 NBA 구단이죠. LA 레이커스의 다수 지분을 최고가로 매입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LA 레이커스가 무려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6천억 원의 마크 월터에게 매각됐습니다. 기존 LA 레이커스의 구단주인 버스 가문이 보유한 지분 66% 중 약 51%가 마크 월터에게 이전된 건데요. LA 레이커스는 NBA 파이널 우승 17회를 기록한 팀으로 NBA 최고 명문 구단으로 꼽힙니다. 이번 100억 달러의 매각은 미국 스포츠 역사상 최고가이기 때문에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3개월 전 비례 보스턴 셀틱스 당시 최고가인 약 61억 달러, 우리 돈 8조 3천억 원의 인수를 한 일이 화제가 되는데요. 그 기록을 완전히 갱신한 겁니다. 이번 100억 달러의 매각은 미국 스포츠 역사상 최고가이기 때문에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3개월 전 빌 시즌이 보스턴 셀틱스를 당시 최고가인 약 61억 달러, 우리 돈 8조 3천억 원에 인수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그 기록을 완전히 갱신한 겁니다. 이번 매각 소식이 보도된 이후 레이커스 선수들과 팬들은 마크 월터를 완전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저는요, LA 레이커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가 뭐니 해도 르브론 제임스인 것 같아요. 아직 40세인데도 현역 농구 스타에다가 이제 22번째 시즌을 맡고 있는데 2020년 그리고 2024년에는 LA 레이커스랑 NBA 챔피언십까지 올랐던 선수입니다. 두 분은 어떤 선수 좋아하세요? 네, 저는 오클라호마 시티의 길저스 알렉산더라는 선수를 좋아하는데요. NBA 챔피언 결정전의 마지막 경기인 7차전에서 알렉산더 선수가 29득점에 12도움이라는 큰 활약을 하면서 MVP까지 차지했습니다. 장성주 아나운서는 누구 좋아해요? 네,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덴버 너기츠의 니콜라 요키치인데요. 요키치는 NBA 역사상 시즌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단 3명 중 1명입니다. 시즌 트리플 더블이란 한 시즌 동안 득점, 리바운드, 또 어시스트, 스틸, 블록슛 중 3가지 부문에서 평균 10개 이상을 기록해야 달성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전천후 능력을 갖춰야 가능한 기록입니다. 아, 정말 NBA는 보석 같은 선수들이 많구나라고 저는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렇죠? 보석 같은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LA 레이커스 이주에도 LA 레이커스는 근데 이 중에서도 굉장히 에이스 팀에 속하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 금액도 정말 이제 상상을 초월했던 것 같습니다. LA 레이커스를 인수한 마크 월터는요, 그전에도 다수의 구단을 인수했던 경험이 있죠. 네, 마크 월터는 이전에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LS 스팍스 등 여러 스포츠 구단에 투자한 경력이 있는데요. 2012년 당시 월터가 다저스를 인수한 이후 2020년과 2014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달성하며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레이커스의 대규모 매각을 비롯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88억 달러, 보스턴 셀틱스 61억 달러로 현재 NBA 주요 구단들의 매각이 연이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스가 그루스백 가문처럼 20에서 40년 동안 팀을 지켜온 전통 오너십은 막을 내리고 구겐하임, 심포니티지 등 초대형 투자사들이 지분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흐름은 결국에 가족 구단 시대의 종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래 규모 자체가 단순히 스포츠 산업을 넘어서요, 자본, 문화, 기술이 교체하는 거대 플랫폼 산업으로서의 NBA 현재 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데릭 딕슨입니다. 조금 생소한 이름이기도 한데 미국의 배우 겸 작가입니다. 근데 인지도가 높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최근 미국에서 화제라고요. 네, 맞습니다. 영화계 거장인 감독 타일러 페리를 성희롱 혐의로 소송했는데요. 이 사건은 할리우드의 연예계 권력 문제를 다시금 집중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2019년 한 행사에서 만난 뒤 이후 몇 차례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는데요. 페리는 딕슨에게 나는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딕슨은 그 후에도 2021년 페리가 애틀랜타 자택으로 자신을 초대해 성희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동등고용기회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하고 2억 6천만 달러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페리의 변호사 측은 이것이 페리를 협박하고 사기치려는 시도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선 타일러 페리는 영화계 거장으로 2020년 기준으로도 10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한 재력가인 만큼 타일러의 주변인들은 딕슨이 타일러의 재산을 노린 사기라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또한 타일러가 현재 이혼 후 아들을 공동 양육 중인 만큼 그가 동성애자인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건은 사실 재판 초기라서 아직은 섣불리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 개인적인 수준은 이미 넘어선 것 같고요. 할리우드의 거물 하비 와인스타인으로부터 출발된 미투 운동의 연장선상이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판결이 미국과 할리우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무려 100만 건이 기록된 키워드입니다. 2025년 하지인데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6월 20일 밤은 공식적으로 북반구에서 여름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1년 중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밤의 길이는 가장 짧은 날입니다. 이날은 여러 문화권에서 한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번 하지에 다양한 지역에서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날 시애틀에서는 약 16시간이나 해가 떠 있었고 오후 9시 10분이 돼서야 어두워졌는데요. 이 긴 낮 시간 동안 사람들은 요가와 목욕, 타로, 그리고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등 하지를 즐겼습니다. 알래스카 지역에서는 주말 내내 하지 축제를 열었는데요. 축제 기간 동안 거리가 통제되고 무려 60여 개의 부스가 신설돼 수천 명이 축제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고대 유적지에서 해맞이 행사를 열었는데요. 예로부터 북미에서는 이렇게 태양과 관련된 기념의식,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조사하면서 이렇게 행사가 많은 미국이 너무 부럽다고 느꼈어요. 그렇죠. 이처럼 하지가 자연과 계절의 중요한 전환점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미국을 보면 무슨 날이다 이럴 때마다 진짜 다양한 지역 축제가 있어서 저도 조금 이 키워드 보면서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앤 버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스타 셰프인데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명 셰프이자 방송인이었던 그녀, 안타까운 비보가 있었죠. 네, 버렐은 2018년까지 피레는 굿타임 라운지라는 자신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셰프였는데요. 미국 최악의 요리사들이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자로도 오랫동안 활동해왔습니다. 이후 레스토랑 셰프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무려 에미상 후보에 올리는데도 성공했습니다. 뉴욕시 소방당국은 버렐이 심장마비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응급구조대가 출동한 뒤 현장에서 사망 선고를 했고요. 사망 원인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군요. 이 셰프 버렐의 사망 소식 이후 방송국과 주변 가족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버렐의 대표 프로그램 제작사인 푸드 네트워크 측은 애는 뛰어난 인물이자 재능 있는 셰프였다. 그는 요리와 삶의 기쁨 그리고 나눔의 가치를 늘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유가족 역시 그는 사랑받는 아내이자 자매, 딸 친구였다며 애틋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럼 이번 주 400만 건의 검색량을 기록한 1위 키워드 살펴보시죠. 벤스 볼터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에서 벌어진 이번 총기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이번 주 전국을 화제로 몰았죠. 네, 볼턴은 민주당 출신 주의원인 멜리사 호트만과 남편 마크를 살해하고 또 민주당 상원의원 존 호프와 그의 아내 이벳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틀간 수색 끝에 그를 인근 숲에서 체포했습니다. 사건 직후 볼터의 아내도 차량 단속 중에 검거됐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도주하라는 메시지를 받은 것이 확인됐고 차량 안에는 현금 1만 달러, 여권, 그리고 다수의 총기까지 발견됐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총기 난사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 범행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민주당 인사를 겨냥한 정치적 테러로 이제 인식이 되면서 미국 정가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네소타 주지사 팀 왈즈는 이번 사건은 분명한 정치적 목적의 폭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왈즈 주지사 또한 볼터가 작성한 70명의 정치인 암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볼터는 연방 당국에 의해 살인 및 스토킹 혐의로 기소돼 구금 중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볼터가 평소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는 점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까지 참여한 보수적 성향의 인물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 주변 지인들은 그가 극단적인 행동을 보인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총격은 미국 사회에 또 한 번 깊은 충격을 줬는데요. 만약 이 사건이 70명의 정치인 암살 리스트를 가진 볼터의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더 큰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미국의 정치인을 겨냥한 암살 그리고 스타 셰프의 비보까지 오늘도 데이터는 우리 사회의 이면을 비추고 있습니다. 숫자와 트렌드 넘어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데이터 세상 속으로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세상의 흐름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